가을의 문턱에선 교토는 일본 최고의 고도답게 고즈넉한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서기 794년 환무천왕이 나라 시대를 마감하고 교토의 도읍을 정한 후 명치 유신까지 1100년 동안 이곳 교토는 일본의 서울이었다. 나라 아스카 문화를 섭취한 일본이 새로운 문화와 정치를 이끌어낸 헤이안 시대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 교토였다. 이곳에는 교토를 수도로 정한 환무천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유적이 있다. 바로 환무천왕의 어머니로 황태후라 불렸던 고야 신리피를 모시는 시라노 신사. 일본 천왕의 어머니라는 신분에 맞게 이 신사는 다른 신사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이다. 일본인의 추앙을 받아온 고야 신리피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다름 아닌 백제 출신의 여인이다. 그 시라노 신사의 유래를 적어놓은 안내판이 여기 세워져 있군요. 이 안내판에 보면은 광인 천왕의 황후인 고야 신리피라고 적혀 있는데, 바로 이 고야 신리피라고 하는 여성이 백제의 여성으로서 간무천왕, 다시 말해서 환무천왕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환무천왕을 이 고야 신리피가 백제식으로 훌륭하게 교육을 잘 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환무천왕은 정치를 아주 잘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내를, 백제 사람을 아내로 이제 맞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 같은 유서와 유래를 간직하고 있는 신사가 교토에 있는 히라노 신사입니다. 환무는 어머니 고야 신리피의 가르침을 잘 따랐고 후에 그 자신도 백제 출신인 춘자희라는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이게 된다. 고야 신리피는 환무의 아버지인 광인천왕이 즉위하기 전에 왕자비로 간택됐는데 그녀의 총명하고 후덕한 인품으로 왕실은 물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그녀에 관한 유일한 기록은 일본의 역사서 속일본기에 보이고 있다. 환무천왕 8년조를 보면 황태후 고야 신리피의 선조가 백제 무령왕의 아들 순타태자에서 나왔는데 용모가 덕스럽고 정숙해 일찍이 명성이 높았고 환무천왕이 즉위한 뒤 황태후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 여인 고야 신리피.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백제식 교육을 그대로 아들인 환무에게 가르쳤다. 왕으로서의 올바른 통치 덕목을 어머니에게 배운 환무는 후에 천왕이 되어 일본의 태평성대를 가져왔고 가장 선정을 펼친 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환무는 자신이 백제의 교육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고야 신리피의 선조가 언제 일본에 들어왔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백제가 패망할 무렵 일본에 건너온 백제 왕족으로 보고 있다. 교토의 중심에는 쇼토쿠 태자가 창건한 7개의 사찰 중 하나인 광룡사가 자리하고 있다. 603년 건립된 이 절은 당시 경제의 중심지였던 교토에 불교를 전파했고 수많은 불상과 문화재가 있어 지금도 일본 문화의 보고로 불린다. 특히 광룡사 영보전은 일본 국보 제1호를 소장하고 있어 유명한 곳이다. 촬영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지만 우리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후 어렵게 촬영할 수 있었다. 그 불상이군요. 일본 국보 제1호 목조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 불상을 보고 그 어떤 언어마저도 무시하고 어떤 언어도 미치지 못할 곳에서 영원한 미소를 띠고 있다라는 찬사를 보냈다. 단순한 문화재를 넘어 일본인의 신앙 그 자체로 남아있다는 목조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은 일본인의 그런 요원과는 달리 고대 한반도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 재질이 일본에는 자생하지 않고 한반도에만 있던 적송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제 뒤편에 중앙에 좌정하고 있는 불상이 일본 제국보 제1호인 광룡사 목조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입니다. 이 불상은 한반도하고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불상으로 이야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보 83호인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하고 쌍둥이처럼 똑같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한반도에서 자생하고 있었던 적송이라고 하는 소나무로 만든 불상이기 때문에 한국 계통의 불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오른편에 보면은 우는 미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 있습니다. 이 불상은 백제에서 전래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일본 국보 제1호가 한국 계통의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열도에 미친 우리나라 고대 문화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를 단적으로 시사해 줍니다. 이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재질뿐 아니라 모양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불상과도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그 모태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보 83호 금동 반가 사유상과는 똑같은 모습인데 일본의 불교가 전래되면서 당시 앞선 불교 문화를 가진 한반도의 불상 양식이 고스란히 함께 전해진 것이다. 또 영보전에는 우는 미륵으로 유명한 일본 국보인 백제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도 봉안돼 있다. 이 불상은 일본 스스로도 백제에서 만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백제에서 널리 퍼졌던 미륵신앙이 쇼토쿠 태자에 의해 일본에 전파될 때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며 백제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된다. 광룡사의 불상들은 일본의 불교를 잉태시키고 그 문화를 꽃피운 것은 백제, 나아가 한반도 문화임을 말해주고 있다. 교토 인근의 시가현 A지군. 이곳 샤카산에 있는 너무도 친숙한 이름 백제사를 찾았다. 나카노우의 황제로 불렸던 천지천왕이 백제 패망 후 지금의 시가현 오츠 지역에 오오미 조정을 세우려 할 때 수많은 백제인들도 그를 따라 시가현 곳곳에 자리를 잡았다. 백제사가 자리한 시가현 A지군 일대도 규슈와 나라 지역에서 이주한 백제인 수만 명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긴 계단과 어우러진 풍광으로 이름난 백제사 인왕문을 지나면 산중턱에 있는 백제사 본당이 모습을 나타낸다. 백제사는 쇼토쿠 태자의 발언으로 백제에서 온 승려 도흔이 590년 창건했다. 절이 세워진 후에는 그 지역에 정착한 백제인들이 백제의 재건과 그들의 안녕을 기원했던 곳이다. 백제사 본당 뒤에는 백제 사람들이 세웠다는 5층 목탑이 있었다고 한다. 옛 백제사의 모습을 담은 수묵화가 이곳에 남아있는데 이 그림에서 백제사 본당 뒤로 5층 목탑의 모습을 선명히 볼 수 있었다. 백제사 본당 뒤쪽으로 20분가량 오르니 그림에서 보았던 5층 목탑의 유구가 남아있었다. 목탑 심초석의 크기를 감안하면 백제사 5층 목탑의 규모는 적어도 높이 10m가 넘는 거대한 탑이었을 것이다. 당시 산 정상 부분에 이런 큰 규모의 목탑을 세울 수 있었던 사람은 뛰어난 건축술을 지닌 백제인들 외에 또 누가 있었을까? 패망한 조국을 뒤로하고 먼 일본의 땅으로 들어와 시가현의 한 절에까지 그 흔적을 남긴 백제인들. 그들의 최취는 그렇게 남아 있었다. 백제인들의 자취는 천지천왕 때부터 그들의 터전이었던 시가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여우카이치시 외곽 가모 지역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 옛 모습 그대로 서 있다. 이 3층 석탑과 함께 이시도우지, 즉 석탑사라는 절도 지어졌는데 석탑이 지어진 곳에 있는 절이라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이시도우지 3층 석탑을 보고 있노라니 한눈에 그것이 백제 양식의 탑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 석탑이 지어진 때는 669년. 어느 백제의 건축가가 고향 땅에 있는 탑을 떠올리며 만들었다고 전한다. 그래서인지 날아갈 듯한 옥괴석과 경쾌하게 뻗은 탑실은 백제탑의 모습 그대로다. 백제시대 석탑인 비인 5층 석탑과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구조와 옥괴석이 닮아있음을 볼 수 있다. 또 가벼운 느낌이지만 안정감을 잃지 않은 탑신을 가진 부여 장하리 3층 석탑은 이시도우지 석탑의 원형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7세기) 중반까지 일본에는 목탑이 유행했지만 이곳에 백제인들이 돌을 깎아 탑을 세우면서 일본에도 석탑이 전래됐다. 가모 지역에 있던 백제 이주민들은 죽은 뒤 백제 땅에 잠들 수 없는 한을 풀기 위해 이시도우지 석탑 주변에 묻혔다고 한다. 그 수많은 백제인들은 어떤 길을 통해 이곳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까? 백제인들이 어떤 항해 루트를 이용해서 일본 열도에 와가지고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됐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ですから2つのルートがあるんでありますが、いずれにしても日本と韓半島との文化の交流というものは窓口が一つではなくてあらゆるところからですね、渡ってき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海上を通るということは決まった道がないというのと同じようなものだろうと思うんでありますが、最近この裏日本と呼んでおりますが、日本海沿岸のいろんなところから韓半島の文化のものが出てきております。ですから多角的に日本に入ってきた、その主要なものとしてさっき申したような和歌山ルート、大阪ルートのがあったんだろうと思っているんです。そ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と、仏教が538年に伝わってきます。一体どのルートを通って入ってきたんだろうかなと思っていますが。 고구려에게 한성을 이룬 5세기 말, 그리고 백제가 패망할 때 수십만의 백제 유민들은 규슈로 들어왔고 이후 오사카와 나라 아스카에 이주했는데 그중 일부도 지금의 시가현 일대에 정착하게 된다. 이렇듯 시가현은 7세기 말부터 규슈와 아스카에 이어 백제 사람들이 개척한 땅이다. 일본의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어느 백제인을 만나러 시가현의 희노를 찾았을 때 우리의 어느 시골처럼 가을거지로 한창이었다. 스미마셍. 네, 기즈치 진자와 도코ですか? こちらで。ここです。 농부가 가리킨 곳에 귀실 신사가 보였다. 이 신사는 일본 조정에서 높은 관직에 올랐던 백제인 귀실 집사의 제를 올리는 곳인데 지금도 이 마을에선 매년 그에게 제사 지내고 있다. 귀실 집사는 천지천왕대에 다른 백제인들과 함께 시가현 오주 지역에 정착하면서 일본 조정에 발탁된 인물이다. 여러분은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복신 장군을 알고 계시겠죠. 바로 복신 장군의 아들인 귀실 집사라고 하는 인물을 제사 지내고 있는 신사가 귀실 신사입니다. 귀실 집사라고 하는 인물은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백제 사람들이 대거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바로 이 오스라고 하는 지역에 근거지를 형성해가지고 백제 사람들이 살기도 했었는데, 귀실 집사라고 하는 인물은 671년에 외조정으로부터 학직두라고 하는 높은 직책에 임명됐습니다. 학직두라고 하는 것은 문교행정, 학문진흥의 총책임자의 직책으로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교육부 장관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귀실 집사가 이 같은 직책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백제 사람들이 일본 조정 안에서 크나큰 비중을 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 은산면에서는 지금도 백제 복신 장군의 혼을 위로하기 위한 은산별신제가 내려오고 있다. 이 은산별신제의 신 귀실복신은 백제가 망하자 임전성에서 부흥군을 지휘한 백제 부흥운동의 지도자였다. 의자왕의 사촌인 복신은 60이 넘는 나이에 부흥운동을 주도했고 나당연합군을 궁지에 몰아넣기까지 했지만 내분으로 663년 왕자 부여풍에게 살해되고 만다. 그 백제 장군 귀실복신의 아들이 바로 이 신사에서 모시고 있는 귀실집사다. 일본 서기 천지 4년조에는 귀실집사가 그의 아버지 복신의 공적에 의해 일본 조정으로부터 벼슬을 받았다고 돼 있고 또 백제의 남녀 400여 명을 지금의 시가현에 살게 했다라는 기록이 실려 있다. 귀실집사는 아마도 그 400여 명을 비롯해 시가현 일대에 살던 백제인들을 다스렸던 책임자였던 것 같다. 어쨌든 그는 천지천왕 재위 기간인 671년 지금의 교육부와 내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학직두라는 최고위직에 봉해졌다. 그는 고든 인품으로 왕의 신망을 받아 인재들을 발굴하고 조정의 관료를 추천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한다. 패망국의 망명인으로 일본 정치를 이끈 귀실집사. 1300년이 지난 지금 그 백제인은 이곳 신호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신이 됐다. 취재를 하면서 야마나시 현의 작은 도시에 백제 사람과 관계된 유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마나시 현으로 향했다. 교슈나 나라현 쪽에만 백제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란 생각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 같았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이름난 오츠키에는 독특한 모습의 다리가 계곡 사이에 가로놓여 있다. 원숭이 다리를 뜻하는 사루하시. 이 다리는 시라코라 불렸던 백제인 지라호 부부가 가설한 나무다리다. 계곡물 위로 35m 높이에 설치된 사루하시는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통한다. 지금 가랑비가 내리고 있는데 풍광이 아주 좋군요. 이 다리는 원숭이 다리라고 부르고 있는 사루하시입니다. 사루하시는 백제인 시라코가 축조한 다리가 되겠는데 이 다리는 보시다시피 전혀 그 교각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게르버 공법에 의해서 축조한 목재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통해서 백제 사람들의 빼어난 토목기술, 교량기술 등등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교각을 사용하지 않고 지어진 독특한 다리 사루하시. 추고 천왕대인 600년경 백제인 지라호 부부가 이곳 계곡을 지나다가 원숭이들이 서로의 등을 타고 계곡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 이 다리를 지었다고 한다. 지금의 게르버 공법에 해당하는 기술을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하지만 백제인들은 옹진교나 사비 능산리 나무다리를 건설했다는 기록이 말해주듯이 삼국 중 가장 뛰어난 토목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1932년) 명승지로 지정된 사루하시는 옛부터 일본의 유명한 시인들이 그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했던 곳이다.
지라호가 세운 최초의 사로아시는 전란으로 없어졌지만 이후 그 모습을 그대로 본딴 다리를 다시 만들어 왔다. 그리고 지금의 다리는 지난 1984년에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해 놓은 것이다. 야마나시의 깊은 계곡까지 백제의 이름을 새겨놓은 지라호. 사루아시의 낡은 안내판에 남은 그의 이름 석자 이외에는 더 이상 그의 자취를 찾아낼 수 없었다. 이렇듯 뛰어난 건축물을 남겼지만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닌 백제인이란 사실이 일본인들을 그리 유쾌하게 하지는 않는 것일까. 일본의 문화를 심어준 백제인들은 일본의 기록과 기억에 다가서지 못한 채 점점 멀어져만 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고대 아스카 문화가 싹튼 곳 나라. 백제 문화가 전해졌던 이 일대에는 알려진 대로 고대 고분이 밀집해 있다. 그리고 그 무덤들 대다수는 백제 고분의 구조를 따르고 있고, 따라서 부장품 또한 백제인들에 의해 일본에 들어온 백제 계통이다. 나라현 텐니시에 있는 호시즈카 고분도 예외는 아니었다. 발굴 이후 지금은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는 호시즈카 고분은 6세기 초반의 무덤으로 밝혀졌는데, 이곳에서 나온 유물에 일본 고고학계는 비상한 관심을 가졌다. 이건 완전히 백제. 우리는 바로 그 유물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텐니시 매장문화연구소를 찾았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지 철저한 비공개로 연구되는데, 지난 8월에야 1차 연구가 마무리되어 한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다.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새의 발자국 무늬가 새겨있는 조정무늬 토기였다. 예, 이 토기는 어떠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백제하고 관련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この土器は天理の星塚古墳という古墳から出土した土器ですが、ここに、鳥の足型をした文様をつけています。でこれは韓国に特有の文様ですので、韓国から持ってこられた土器だ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 일본이 왜 이 토기의 존재를 비밀에 붙여왔는지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았다. 이 토기의 문양이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새의 발자국, 즉 조정무늬이기 때문이다. 조정무늬 토기는 백제에서 사용된 토기였다. 4세기대 백제 고분인 청주 신봉동 고분에서 나온 조정무늬 토기를 보면 마치 새가 토기 위를 지나간 것처럼 발자국 무늬가 잘 나타나 있다. 조정무늬 토기는 백제 영토 전역에서 발견되는데, 전남 나주시 덕산리 백제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 역시 조정무늬이다. 백제에서 이 토기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3, 4세기. 일본 최초의 조정무늬 토기가 6세기대의 것으로 보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흘러갔는지 자명해진다. 이처럼 명백한 백제 계통의 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고분은 호시즈카뿐만이 아니다. 오사카부 가시와라시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다카이다야마 고분. 이 고분 역시 백제의 영향을 받아 무덤에 통로를 내고 관을 안치하는 석실을 갖춘 횡혈식 무덤이다. 이곳에선 청동 다리미와 거울 같은 백제 양식의 유물들이 출토돼 일본에서 활동하던 백제인의 무덤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곳은 바로 오사카부 가시와라시에 있는 다카이다야마 고분입니다. 이 고분의 그 구조는 백제 중앙의 묘제인 횡혈식 석실분의 구조를 고스란히 재현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5세기 말 이후에 나타난 무덤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무덤 안에서는 백제와 관련 있는 중요한 유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두 점의 유물은 청동 거울과 울두입니다. 이 두 유물은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다카이다 야마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이 울두라고 하는 것은 25대 문영왕의 그 무덤에서 출토된 울두하고 동일한 양식의 그 유물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백제인들이거나 또는 백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고대에 있어 청동 다리미와 거울은 왕족이나 지배층 귀족이 묻힌 고분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다카이다 야마 고분에 묻힌 인물은 분명 백제와 관계 깊은 지배계층일 것이다. 지난 1971년 공주에서 발견된 무령왕릉에서는 묘비석과 금관 등 수많은 국보급 문화재가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는 왕비의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다리미가 있다. 원반 모양 몸체에 긴 손잡이가 달린 청동다리미의 모양은 일본 다카이다 야마 고분의 것과 마치 같은 제품처럼 똑같다. 고고학계에서는 당시 앞선 문화를 향유했던 백제인이 일본에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곳곳에서 밝혀지는 백제인들의 흔적을 일본인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소노가미 신궁에 보관된 칠지도처럼 역사를 조작하고 감추려는 일본 특유의 문화에 대한 피해의식일지 모른다. (369년) 백제 근초고 왕대에 만든 칠지도는 일본의 왕에게 전해졌는데 그것이 하사인지 아니면 일본의 주장대로 헌상인지 지금까지도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칠지도는 이소노가미 신궁 금족지 안의 작은 나무 창고에 봉안된 채 그 누구의 발길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칠지도 속의 진실을 이렇듯 막아놓은 것은 아마도 1874년 이 신궁의 대공사였던 스가 마사토모가 처음 칠지도에 새겨진 글자를 발견하고는 그중 몇 자를 일본에 유리하도록 지워버렸다는 의혹이 120년 넘게 계속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칼이 저 신고에 들어있는데 최근에 한번 공개한 적이 있는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この神社といいましてはですね、もうご神体に近いような意味合いで残ってきたものですから、普通ご神体に近いものっていうのは普通一般の人にはもう見せないっていうのが普通、このご神体も剣なんですが、それも絶対普通は見るもので私はございませんので、そう性格的なもので、ずっと残ってきたもので今まで公開する機会はなかったんですよね、やはり。 그리고 이 칠지도는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줬는가에 대해서 물어봐 주십시오. そういうことに関してはご存知ですか？その朝鮮の時百済ですか、百済の王がですね、それもちゃんとしたわからないんですが、百済の王が日本の国王、その時時代の国王にですね、それを献上したか可視したものがあったということぐらいしかわからないですね。それも可視か献上かもそれわからないものですから、何もそれも不明ではあります。 그들은 분명 헌상이란 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들의 말대로 칠지도가 백제에서 헌상한 것이라면 굳이 칠지도를 공개 못할 이유가 있을까? (120년) 전 스가 마사토모가 보았던 칠지도의 명문은 칼의 앞뒤에 상감된 61자의 글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그 내용은 선세 이래 이와 같은 칼은 없었는데 백제왕 치세에 얻은 성스러운 소식이 있어 외왕을 위해 만든 뜻을 후세에 전해보아라는 문구다. 특이한 것은 백제왕의 말을 성음이라는 극존칭으로 표현한 점이다. 또 동서양 모두 칼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하사품으로 알려져 있으니 칠지도는 근초고 왕이 일본 왕에게 하사했다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4세기 말 백제는 한반도 대부분을 장악했고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금족지의 자물쇠를 채운 이유가 아닐런지. 나라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동대사를 찾았다. 지금은 한가로이 사슴들이 논일고 일본에서도 가장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동대사는 백제왕 경복의 도움으로 완공된 사찰이다. 일본에서 불교 문화가 최고조에 달했던 텐뼈 시대의 성모천왕이 창건한 당시 최대의 국가 사찰인 동대사. 752년 완공된 동대사 금당은 높이가 50m, 폭이 무려 75m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이다. 세계 최대의 금당에 걸맞게 이 안에는 역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불상이 앉아있다. 15m 높이인 이 노사나불의 위용은 당시 일본의 모든 국력을 동원한 결과인데 747년부터 5년 동안 주저했다고 한다. 제 곁으로 보이고 있는 불상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금동불상입니다. 바로 주로잔화불 좌상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일본의 그 성무천왕대에 와서 이 동대사 금동불상에 대한 주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상의 것을 황금이 부족하게 돼가지고 그 작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인 749년에 지금의 아오모리현 일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백제왕 경복이라고 하는 인물이 금광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서 산출된 황금 900냥을 가지고 와서 바쳤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대불 주조 작업이 마무리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상에 칠해졌던 황금은 긴 세월에 사라졌지만 금빛으로 찬연했을 이 금동노사나불은 일본 문화의 전성기를 말해주었을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 불상을 만들기 위해 자그마치 500톤이 넘는 구리를 녹였고 황금 900냥으로 대부를 칠했다고 전한다. 그 황금 900냥은 바로 백제왕 경복이 성모천왕에게 기증한 것인데 그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금광을 개발해 캐낸 것이다. 그렇다면 백제왕 경복이 일본 최초로 금광을 개발한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일본 북부의 와쿠야였다. 미야기현에 속한 와쿠야는 인구 2만의 전형적인 농촌이지만 백제왕 경복이 금광을 개발한 이후 지금까지도 채금산지로 이름나 있는 곳이다. 와쿠야에 있는 황금산이란 뜻의 고가네야마. 이 산이 바로 백제왕 경복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황금을 캔 곳이다. 성모천왕대인 749년의 일이었다. 이 산에 자리한 고가네야마 신사는 여기에서 황금이 나온 것을 기념해 세웠는데 일본의 100대 신사 중 하나이다. 원래 이 신사터에는 백제왕 경복이 황금을 캔 후 세웠다는 거대한 석조 기념물이 있었지만 그 일부는 200년 전 이 신사가 지어지면서 주춧돌로 사용됐다고 한다. 동대사 대불에 칠할 황금이 없어 고민하던 성모천왕에게 황금 900냥을 보낸 백제왕 경복. 그가 고가네야마에서 황금을 캔 최초의 금광은 찾을 수 없지만 고가네야마 신사 옆에는 경복이 사금을 채취했다는 작은 내가 흐르고 있다.奈良東大寺の大仏のを塗るためにその 13.65kg 900両という金がですね、これがこういう沢から調達されて奈良の都に届けられたわけです。その当時の最高責任者、金を調達する陸奥の国の最高責任者は百済の国の百済王家出身の百済の小肉氏京福であります。でその京福の配下には陸奥の神の配下には
大勢の技術指導者が、これが要するに朝鮮半島から我が国にやってきておりました渡来人の方々が大勢ありまして、その渡来人の技術指導者のもとで大量の金がこの沢を流れてくる砂を洗い取ることによって調達されて奈良の都に届けられたと。でその金でもって奈良東大寺の大仏が完成をすると。 의자왕의 셋째 아들로 일본에 가 있던 부여용의 증손자가 백제왕 경복이다. 그는 일본에서 백제왕 칭호를 사용한 마지막 왕족으로 알려졌고 지금의 미야기와 아오모리 지역을 다스렸다고 전한다. 오늘날의 도지사 같은 관직이었다. 속일본기에 실린 그에 대한 기록에는 경복이 의자왕의 후손이었고 성무천왕의 총애를 받아 일본의 북쪽을 통치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 天のも欲まで申し上げましてですね、これは年号を変えようということで、天平21年に出ましたんで、天平官報というふうに年号を変えられましてですね、しかもその場所は日本で初めて百済の方にですね、基準を採掘していただいたわけでありますから、日本初の参勤の地 와크야 또, そんな感じで 와쿠야에서는 백제왕 경복이 일본 최초로 황금을 캔 역사를 되새기는 기념관을 지난 1994년 건립했다. 그렇지만 백제왕 경복은 이곳에서 작고 초라한 인형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보다는 단순히 황금 산지를 날리는 기념관인 듯했다. 이곳에서는 고가네야마 신사 주위에서 발견된 백제 연꽃무늬 와당과 함께 동대사 대부를 주조할 때 생긴 불순물 덩어리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동대사 대부를 최초로 재련했을 때 나온 찌꺼기 중 일부라 한다. 백제왕 경복이 금광을 개발한 것은 당시 일본으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황금은 일본의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가져왔고 그 윤택함으로 아스카 시대에 이어 텐뼈 시대라는 새로운 시기의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된다. 일본이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모든 국력을 동원해 주저했던 동대사 대불. 바로 백제왕 경복이 캐낸 황금으로 일본의 빛이 된 것이다. 일본 열도 혼슈의 최북단인 아오모리현. 이 지역은 경복이 지금의 미야기현 일대와 함께 다스렸던 곳이다. 이 땅을 개척했던 그는 766년 69의 나이로 세상을 뜰 때까지 백제왕이란 호칭으로 불렸다. 의자왕의 후손 경복은 백제 땅이 아닌 일본에 다시 태어난 마지막 백제왕이었다. 먼 동쪽의 땅에서 패망국의 한을 접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그들이 향유했던 모든 것을 전해주었다. 큐슈에서 아오모리까지 이어지는 백제인들의 자취. 그것은 한낱 사라진 꿈이 아니었다. 그들의 꿈은 거대한 사찰로 남아 일본의 국모가 되어 때로는 작은 기와장의 모습으로 저마다 왕국 백제를 말하고 있었다.
백제 문화가 전해진 지 1500년이 지난 일본. 우리는 이 역사 기행을 통해 백제 문화가 우월했음을 애써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일본에 있었다는 이유로 늘 우리 역사의 테두리 밖에 머물러야 했던 백제인들. 그들이 오래전 이곳에 남긴 살아있던 역사를 오늘의 눈으로 바라보려는 것이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선진 백제 문화는 일본 열도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이번 탐방을 통해서 우리는 백제인들의 숨결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쿠오카에서부터 아오모리에 걸치는 기나긴 취재를 통해서 일본 문화의 뿌리는 백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 명의 왕들이 피살된 격변의 웅진 시대를 마감하고 오늘의 부여 땅인 사비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 백제. 사비천도를 탄양한 성왕은 백제 중흥을 위해 사비에서 무엇을 꿈꾸었다. 그리고 찬란한 사비 문화에 숨겨진 백제의 과학은 무엇인가. 특별 기획 대전 MBC 다큐멘터리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 제7부 사비천도의 비밀에 그 해답을 담았습니다. 12월 28일에 방송됩니다.